너 지금 뭐 하니? 네가 어디서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 전 사실 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대출 낸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도장도 인감도 내 손에 있었고 계좌도 너희가 알았지? 너희가 그 짓을 해놓고 지금 나를 욕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고명이라고 해요. 살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냥 조용히 늙어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 들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치이지 않고 불편한 시선도 없이 따뜻한 햇살 비치는 작은 창가에 앉아 국화차 한 잔 마시는 노후,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요. 남편은 쓰러진 뒤로 10년을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처음 2년은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고 도와줬죠. 근데요, 5년, 8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직도 그분 살아계셔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며칠 뒤 43세 아들 강준식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지연이랑 이야기 끝냈어. 순간 고마우면서도 겁이 났어요. 40세 며느리 이지연은 저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쓰던 낡은 빚,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겨우 2박스 남짓. 그걸 들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죠. 어머님, 오셨어요? 안 추우셨어요? 방은 안방 옆쪽이에요. 응,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지연아.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싶더라고요. 며칠 동안은 조용히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슬쩍 도왔죠.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설거지 후에 식기 건조대 대신 키친타올로 닦아서 넣어요. 물때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몰랐네. 그 뒤로는 뭐 하나 손대기가 무서워졌어요. 집안일에 손댈 때마다 혹시 또 뭐라 할까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가 작지 않았죠. 진짜 나 요즘 너무 답답해. 하루 종일 큰 손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는데 숨이 막혀. 그 말이 그렇게 서럽고도 참담하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 머물다가는 손님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말을 걸어봤어요. 준식아, 혹시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거 불편하니? 무슨 말이야, 엄마, 불편하긴. 그냥 지연이도 좀 적응 중이라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조금 더 조심할게. 그 뒤로 제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씻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방을 나설 때도 말이죠. 하루는 아침 일찍 나와 밥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주방에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저희 아침은 그냥 시리얼 먹거든요.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랬구나. 내가 일찍 깼길래 그냥. 그날 이후로 전 밥상 차리는 것도 멈췄어요. 그저 제 방에 들어가 책 읽는 척, TV 소리 줄이고 소리 안 내고 생활했죠. 한 달쯤 지나던 날 아들과 마주 앉았어요. 엄마, 지연이 요즘 많이 지쳐 보여.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있나? 불편하면 다른 데로 방을 알아볼까?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 엄마도 밖에 조금 나가보는 건 어때? 나가긴 어딜 나가? 그냥 뭐 동네 도서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도 있잖아. 아니면 일도 좀 해보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도 좀 해보라는 말이 그렇게 쓰라릴 줄은 몰랐어요. 당신 아버지 간병할 땐 고생 많다고 해놓고 이젠 내가 짐이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사진을 꺼냈어요.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액자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난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이야. 나 너무 오래 살아버린 걸까? 그리고 전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요즘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져요. 어떤 날은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저 조용히 방에만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밖에서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계신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지연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내가 잘못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은 늘 엄마부터 감싸잖아. 그냥 앉아만 계신다는 그 말이 귓가에 쏙쏙 박히더군요. 나는 이 집에서 무용지물이었구나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일찍 나와 부엌을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커피를 내리며 저를 힐끗 보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침은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바빠서 잘 안 먹어요. 응, 그냥 습관이라 커피 향이 좋네. 요즘 디카페인 유행이거든요. 어머님도 드셔보실래요? 아냐, 난 아직은 그냥 진한 게 좋더라. 며느리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꼭 선 긋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점심때쯤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앉았어요. 표정은 심각했고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라. 요즘 저희 가정 형편이 좀 빠듯해졌어요. 준식 씨 사업이 예상보다 잘 안 돼서요. 그래? 그럼 어떡하니?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사실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뺨을 맞은 것처럼 아찔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를 자식에게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은 돈도 거의 없는데. 그래도 어머님 연금이나 보험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조금만이라도요. 그 말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쓸모없으면 돈이라도 내라는 날 선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불렀어요. 준씨가 너 지연이 말이 맞는 거냐? 생활비가 그렇게 힘들어? 아니, 뭐 완전히 막막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지. 그래, 알겠다. 가진 건 없지만 정리해 볼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이 울렁였어요. 한때는 내가 도시락 싸주던 엄마였는데 이젠 생활비 내는 룸메이트가 되어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있잖아. 지연이 말인데 엄마도 아직은 건강하고 시간도 있으니까 밖에 잠깐이라도 일 나가보는 건 어때? 내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해. 나이도 있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식당이나 마트에서 많이들 일하시더라고. 일도 잠깐이래. 준씨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엄마도 조금 바깥 바람도 쐬고 생활비에도 도움되면 좋잖아.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 앉아 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 불빛이 참 밝았어요. 그 집에도 나처럼 늙은 엄마가 앉아 있었을까요? 잠시 후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얘기 들었어요. 일단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알아본다고? 네, 아는 식당 사장님이 있는데 오전만 나와 달래요. 서빙이라 무겁진 않대요. 서빙? 요즘은 70 넘으신 분도 일하세요. 요즘 어머님 나이면 젊은 편이시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요. 젊은 편이란 말은 배려가 아니라 그 나이면 아직 부릴만 하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그립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거라는 억울함이 치밀었어요. 여보, 나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평생 뒷바라지만 했는데 지금 난 밥값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이제는 참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조용히 늙어가려던 내 소박한 바람은 너무도 큰 욕심이었을까요?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게 낯선 사람이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면요? 아들 말대로 식당에서라도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은행에 가서 그동안 넣어뒀던 통장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모은 돈이니까 최소 몇 천은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통장을 꺼내고 직원에게 잔액을 물었을 때 전 귀를 의심했어요. 통장엔 고작 12만 7천 원이 전부였죠. 예?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 통장에 돈이 꽤 있었거든요.
제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년 동안 8번에 걸쳐 출금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자동이체라고 하더군요. 직원은 출력한 내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엔 처음 보는 계좌번호와 이름이 찍혀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체 이 계좌는 뭐고 돈은 누가 빼간 건지. 집에 돌아와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화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연아, 혹시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적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통장은 어머님만 쓰시잖아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게 있더라. 낯선 계좌로 말이야. 글쎄요, 그건 저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고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들을 불러냈어요. 얘는 좀 다르겠지 싶었거든요. 준 씨가 엄마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 적 있니? 그게 엄마 미안한데 잠깐만 말 돌리지 말고 들어봐.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작년에 지연이 쇼핑몰 시작할 때 일시불로 돈이 좀 필요했었어. 그때 잠깐 썼어. 네가 내 허락도 없이? 그땐 정말 급했어. 금방 갚을 생각이었어. 근데 일이 좀 꼬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른 척했니? 엄마한텐 말하려고 했어.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그 돈은 네 아버지랑 나랑 30년 넘게 모은 돈이야. 생활비 빼가고선 말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니? 진짜 미안해 엄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근데 그 눈물이 제게는 아무 감흥도 없었어요. 그 눈물 속에 책임은 없었거든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에서 날아온 한 통의 등기 우편. 채무상환 지연 안내란 제목 아래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대출이라니? 다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상담원은 제게 제 명의로 작년 8월부터 3천만 원 대출이 있고 현재는 연체 중이라고 말했죠. 아니요. 저는 대출한 적 없어요. 통장도 도장도 제 손에 있었어요. 이런 제 물음엔 더욱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어요. 상담원은 다시 제게 대리인 접수로 진행된 대출이라며 이미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도 제출되어 있다고 말했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대리인이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며느리와 마주 앉았어요. 이번엔 감정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연아, 네가 내 이름으로 대출 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일은. 내 인감, 내 도장, 너희가 알고 있었잖아. 서랍 열면 다 있었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아마 준식 씨가.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이 집에서 난 단지 돈을 뺏을 수 있는 이름이었구나 싶었어요. 밤늦게 아들이 돌아왔어요. 전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낸 거야? 내 이름으로 대출? 엄마, 그땐 정말 방법이 없었어. 쇼핑몰 물건 떼어놨는데 카드값이 밀려서 그럼 그 돈 지금은? 다 갚진 못했어. 연체 중이야. 그래서 요즘 연락 자주 오고. 내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니? 빚진 채로 죽는 꼴 만들었을 거야?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이 집, 이 아이, 이 며느리,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이제 정말 나 혼자 서야겠구나. 그게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상처를 받아도 또 믿기 때문이에요. 가족한텐 마지막까지 믿고 싶거든요.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줄도 모르고요. 대출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알고 지내던 치과 원장 김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명희 누님, 요즘 괜찮으세요? 시간 되시면 병원 근처로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누님이라 불러주는 게 그게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치과 앞 작은 커피숍. 민우 씨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빛이 안 좋으시네요. 혹시 요즘 좀 힘드신가 봐요. 별일 없어. 그냥 조금 서운한 일들이 있었을 뿐이지. 이 나이쯤 되면요. 마음보다 속이 더 늙는다죠. 말 안 해도 보여요. 민우 씨는 여전하네. 사람 속을 꿰뚫어봐.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연 씨가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갔어요. 그래? 그랬구나. 근데 그날 접수대에서 누님 이야기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좋은 말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간호사랑 얘기하면서 집에 고집 센 어르신 모시고 살면 다 법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전 그냥 누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도 어쩐지 또 한 번 속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도 말 한마디 안 나왔어요.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무표정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다음 날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유세은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반겼어요. 어머, 명희 이모 맞으시죠? 진짜 반가워요. 세은이니? 네. 어릴 때 우리 엄마랑 이모가 같이 김치 나눠 먹었잖아요. 전 아직도 그 배추전 맛 기억나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누군가 내 손맛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사실 이모 덕분에 제가 식당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배운 게 다 밑바탕이었거든요. 그랬구나. 내가 그런 도움이 됐었다니. 세은이는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이 내가 이 집에선 한 번도 받지 못한 눈빛이었죠. 오후에 잠깐 짬이 나서 세은이 따로 커피를 타다 주더라고요. 이모, 실례가 안 된다면 뭐 좀 여쭤봐도 돼요? 요즘 어딘가 불편하신 얼굴이에요. 그냥 집안일이 좀 있었단다. 누구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근데 집에서 괜찮으세요? 전 예전부터 조금 걱정했어요. 무슨 말이니? 저희 가게로 아드님 부부가 자주 오세요. 지연 씨, 제가 본 그분 모습이랑 이모한테 말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하고 있던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세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지연 씨가 집에 늙은 사람 한 명 앉혀놓고 나가기도 눈치 보인다고 자주 말해요. 처음엔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그 집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짐 덩어리였구나 싶었죠. 그날 밤 아들이 들어오자 조용히 앉혔어요. 준씨가 엄마는 그냥 묻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말해줘. 너희 둘이 엄마를 이용한 거니? 엄마,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냥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럼 지연이가 말한 건? 밖에서 날 어떻게 말하고 다닌다더라.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 지연이랑 얘기해 볼게. 그 얘기를 듣고도 너는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몰랐다구만.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날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 어머니 하나 감싸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끝까지요.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눈을 떠야 할 것 같았어요. 내 삶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 늦은 깨달음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일터에 발을 딛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존재감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죠. 저는 그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식당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땐 사실 두려웠어요. 몸도 따라줄지 모르겠고 사람들 눈도 무섭고 하지만 뭔가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나란 존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며느리와 인연을 끊고 집을 완전히 나와 세은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 낯선 앞치마를 두르고 세은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 앞에 섰어요. 그 식당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곳이었고 간판도 아직 반짝이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은이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모,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직접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고맙지. 이렇게 받아줘서. 여긴 가족이에요. 편하게 일하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주방 옆 벽에는 작업 동선, 서빙 순서, 메뉴 정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눈으로는 익히는데 손이 따라가지 않더군요. 이모, 괜찮아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어요. 식당엔 주로 회사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왔어요. 테이블 치우고 물컵 채우고 김치 리필하고
일은 단순하지만 손발이 쉴 틈 없었어요. 한 번은 손님에게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누군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이 한창일 땐 숨 쉴 틈도 없었어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뛰어다녔죠. 이모, 괜찮으세요? 허리 괜찮으시죠? 괜찮아? 힘든 것보다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일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손등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세은이 얼른 연고를 꺼냈어요. 이모, 이거 좀 바르세요. 제가 더 조심시킬게요.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끄떡없어. 그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앞치마를 맸어요. 세은이는 일부러 제 앞에 자리 하나를 비워두고 도시락을 꺼냈죠. 이모, 저랑 같이 드실래요? 제가 오늘 김치볶음밥 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예요. 그래? 그럼 나도 반찬 조금 챙겨올 걸 그랬네. 다음에 꼭 해주세요. 이모 반찬 그립거든요. 그 말에 괜히 뭉클했어요. 누군가 내 반찬을 기다려준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더군요. 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 우연히 마주친 민우 씨가 말을 걸었어요. 명희 누님,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그래 보여? 내가 식당에서 다시 일 시작했거든. 잘하셨어요. 누님은 가만히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니까. 아까운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제라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다짐처럼 들렸어요. 이젠 더 이상 누구 뒤에 숨지 않겠다고. 누구 눈치 보며 숨죽이지 않겠다고. 작은 식당 안에서 땀이 식기 전에 서두르는 내 모습. 그 안에 묻어있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그날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칭찬해줬어요. 이상하게요. 사람이 마음 편히 일하려고 하면 꼭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요. 그날이 바로 그랬어요. 식당 오픈 2주차. 슬슬 손에 익어가는 느낌이 들던 점심 무렵이었죠. 이모, 오늘 점심 예약팀 있어요. 단체석 세팅 같이 할게요. 알겠다. 김치랑 수저 세트 먼저 놓을게. 바쁘게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예약한 테이블 맞죠? 총 6명이에요. 순간 손에 쥔 젓가락통이 덜컥하고 멈췄어요. 고개를 살짝 돌리니 그 얼굴이 보였죠. 내 며느리였던 사람, 이젠 남보다 더 낯선 사람이 된 여자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 준비돼 있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훑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 여기서 이런 분을 다 뵙네요. 아직도 일하세요? 그래, 여기 일 시작했어.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참 부지런하시네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보통 요양원 가시던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참았어요. 손님 앞에서는 직원이니까요. 테이블 정리하고 물컵을 채우는데도 며느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웃었고 며느리는 그 웃음을 유도하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저희 집에선요. 시어머니가 생활비도 안 내고 거실에 앉아만 계셨어요. 진짜 감당 안 되죠. 그 말에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도 꾹 참고 묵묵히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님, 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아, 물은 됐고요. 대신 된장찌개는 아주 짜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님 입맛이 그러시거든요. 그 말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멈출 법도 한데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렸는데 결국 집에 생활비 하나도 안 내고 대출이나 몰래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그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걸 막아준 건 세은이었습니다. 손님, 여기선 그런 이야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직원 욕보이시면 안 돼요. 욕보이다니요? 그냥 있는 사실 말한 건데요? 그 말에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앞치마 매듭을 푸르르 풀고 며느리 앞에 섰어요. 너 지금 뭐하니? 네가 어디서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 전 사실 말한 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대출 낸 거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도장도
인감도 내 손에 있었고 계좌도 너희가 알았지? 너희가 그 짓을 해놓고 지금 나를 욕해? 식당 안은 조용해졌고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어요.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뻔뻔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부탁했어요. 그때 세은이 다시 한 번 나섰어요. 손님, 지금 나가주세요. 이모는 제 가족이에요. 더 이상 모욕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죠. 여기선 손님이기 전에 예의부터 갖추셔야 하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뒤를 일행들도 머쓱한 얼굴로 따랐습니다. 남은 건 엉망이 된 식당 분위기와 저를 바라보는 손님들의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진 않았어요. 내가 내 이야기를 내 입으로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은 너무 오래 참아왔어요. 너무 오래 조용히 살고 싶다는 이유로 사람 노릇을 포기했었죠.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 첫 단추를 끼운 날 며느리가 나간 자리를 보며 나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세상이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말도 울음도 사라지고 그저 숨만 쉬고 있다는 것만 느껴지는 순간. 그날이 그랬어요. 며느리가 식당을 박차고 나간 뒤 남은 손님들은 조심스레 식사하던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조용한 식당 안엔 김치찌개 끓는 소리만 퍼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모서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히 손뼉을 두세 번 쳤어요. 그 박수 소리에 식당 안의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순간 제 뺨이 화끈 달아오르더군요. 부끄러움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존중 때문이었어요. 이모, 저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런 말 누군가는 꼭 했어야 했어요. 네 식당에 피해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단다. 저희 가게는요, 이모 때문에 더 손님들이 생길 거예요. 따뜻하고 멋있고 사람 냄새 나는 분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누군가 알아봐줬다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날 퇴근 무렵 민우 씨가 식당 앞까지 찾아왔어요. 오늘 일 들었어요. 누님 잘하셨어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난 참았어. 진짜 오래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더라. 잘하셨어요. 더 일찍 그랬어야죠. 살아온 세월만큼 말할 자격도 있으시잖아요. 나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 민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등을 살며시 토닥였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왈칵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감춰지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나로 울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니 현관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그건 바로 봉투 하나와 손편지였고 봉투엔 아들이 쓴 글씨가 있었죠. 엄마, 미안해. 내내 엄마 눈 피하며 살았어. 사실은 나도 무서웠어. 지연이한테 휘둘리기만 했던 나 진짜 한심해. 엄마 돈 다시 갚을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 한쪽이 허무하기도 하고 조금은, 아주 조금은 놓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 밤 오랜만에 깊이 잤어요. 남편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던 사람이었죠. 여보, 나 요즘 조금은 잘 살고 있어. 당신 없는 자리 이젠 내가 지키고 있어. 다음 날 세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모, 어제 그 테이블 손님 중 한 분이 내일부터 매일 오신대요. 밥 맛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좋다고요. 내가 김치 담글 때 정성 좀 더 들였거든. 통했나 보네. 우리는 웃었고 그 웃음 안에는 어제의 서러움도 수치도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저는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게 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마음속에서조차 조용히 접어두고 살았죠.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식당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었을 무렵 갑자기 세은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모, 지금 밖에 누가 와 계시는데 좀 뵈셔야 할 것 같아요. 누구니? 아드님 같아요. 그 말에 들고 있던 물수건이 허공에 멈췄어요. 진짜로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밖으로 나가니 그 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당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고 손은 다소 거칠어 보였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식당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조금 불었고 마음도 덜컥 흔들리더군요.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며칠 전부터 계속 망설였어. 엄마가 날 안 볼까봐. 보기 싫은 건 아닌데 보고 싶지도 않았던 건 사실이야. 알아. 엄마한테 너무 큰 상처 줬다는 거. 그때 넌 엄마 대신 네 마누라 손을 잡았지. 근데 네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게 제일 후회돼. 사실 나 지연이랑 이혼했어. 그 말에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식당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간 날, 그날 저녁에 결심했어. 그렇게까지 날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면 내 곁에 둘 수 없다고. 그건 잘했네. 네가 처음으로 네 선택을 한 것 같구나.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난 진짜 엄마가 자랑스러워. 식당 일도 그날 지연이한테 했던 말도 다 엄마가 엄마였기에 가능한 거였어. 그 말에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엔 미안함과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어렸어. 엄마 뒤에 숨어서 결정도, 책임도, 감정도 다 회피했어. 이젠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해. 그래. 갚아라. 너 스스로 살아봐. 엄마 이름 말고 너 이름으로. 나 다시 시작하려고. 새로 일도 알아봤고, 지금은 친구네 공장에서 일해.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엄마랑 다시 밥 한번 먹고 싶어. 엄마 밥.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솟았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새끼였어요. 뒤늦게 철든 자식이라도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근데 그건 네가 진짜 네 힘으로 살아냈을 때 얘기다. 그때 오면 내가 밥상은 차려줄게. 고마워. 엄마, 진심으로. 그 애는 고개를 숙여 울었고 저는 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어요. 그 손끝에 남편의 온기가 겹쳐졌죠. 우리 둘의 아들, 내 남편의 흔적. 이젠 그 흔적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군요. 며칠 뒤 민우 씨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누님, 아드님 만나셨다면서요. 그 표정 보면 알아요. 응. 그래도 다행이지. 올 사람은 돌아왔으니까. 이제 남은 건 누님 자신이죠.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법이에요. 민우 씨 말이 다 맞더라. 이 나이에도 사람은 배워가며 살아야 하나 봐. 식당 마감 무렵 세훈이 말했어요. 이모, 요즘 웃으시는 횟수가 부쩍 많아졌어요. 저희 직원들 다 알아요. 나도 요즘 나를 좀 좋아하게 됐거든. 내가 내 인생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알겠더라. 세훈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엔 가족보다 따뜻한 연대가 느껴졌어요. 이젠 누가 오든 어디서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사는 게 밥 먹듯 익숙해지는 것 같지만요. 가끔은 그 밥 한 끼가 사람을 다시 살게 하기도 해요. 그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정말 저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당이 쉬는 날 오전 내내 장을 봐서 된장, 두부, 참기름, 쑥갓, 소고기 약간을 사왔어요. 냉장고 정리도 하고 식탁보도 새로 깔고 나니 마음이 괜히 단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내 밥이다. 남편 것도 자식 것도 아닌 내 밥. 된장찌개엔 감자랑 애호박을 넣었고 밥은 압력솥에 윤기나게 잘 지었어요. 접시마다 반찬을 조금씩 담아 놓으니 그냥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찼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 문득 눈앞에 남편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요즘 밥 참 잘 먹고 있어? 혼자 먹는 밥도 나쁘지 않더라.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이제 내 자리 찾았어. 숟가락을 입에 넣고 꼭꼭 씹는데 그 짭조름한 찌개 맛에 울컥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때까지 나한텐 안 해줬을까 싶더라고요. 그날 오후 민우 씨가 반찬통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누님, 이것 좀 드시라고요. 저희 간호사 누가 고구마 순 볶음 해줬대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근데 잘 왔어. 나도 오늘 반찬 좀 했거든. 그럼 반찬 교환합시다. 이게 어른들의 소꿉놀이죠. 우리는 식당 한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 고구마순과 된장 가지무침을 나눴어요. 그 시간이 참 따뜻했어요. 혼자여도 비어있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뒤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다시 집 근처에서 자리 잡았고 조금씩 빚도 갚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언젠가 내 손으로 밥 차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줘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밥도 좋고 말도 좋지만 네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게 더 좋다.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에도 피라는 관계에도 더 이상 나는 미뤄지지 않아요. 세은이 식당에 커다란 화분을 놓아줬어요. 명의 이모 사랑합니다라는 카드가 꽂혀 있었죠. 이모, 이거 저희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준비한 거예요. 요즘 이모 때문에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나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게 달라질까? 네, 사람 하나 바뀌면 세상도 달라져요. 나는 그날 처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닐 앞치마에 물방울이 떨어져 반짝였지만 그 물기마저도 싫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걱정하지 않게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갈게.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에 그날의 밥상 사진을 저장해뒀어요. 언젠가 더 늙고 더 느려지더라도 그 밥상 하나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을 씹고 삼키며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저 나로서요. 아무리 그래도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파혼이라니.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어쩌라는 거야? 승우 씨, 쪽팔리지도 않아? 인생 망치는 것보단 잠시 쪽팔린 게 낫지 싶어. 난 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너도 잘 생각해보자. 한 번에 끝내자는 말은 안 할게. 어쩜 이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돈 같은 거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며. 그거랑 맥락이 같아? 돈이 없어도 될 만큼 널 사랑했던 건 맞아. 근데 가치관도 안 맞고 네가 생각하는 씀씀이의 기준이 모르겠지만 엄마 말대로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오빠, 우리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끝내자고 하면 나는 뭐가 돼? 난 오빠가 한 말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62세 정희 씨는 오래전부터 아들의 결혼을 기다려왔습니다. 승우 씨가 한창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연애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언제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부터 정희 씨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승우 씨와 지혜 씨가 교제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두 사람은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지혜랑 결혼하려고요.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날짜 잡고 여러 가지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벌써 떨리네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정할 일이니? 성급하긴요. 저 지혜랑 만난 지 3년이에요. 이 정도면 결혼 생각해도 나쁘지 않고요. 제 나이도 있고요. 언제 한번 여자친구 데리고 와. 그래도 부모가 얼굴은 익혀야지. 네, 조만간 한번 같이 갈게요. 지혜도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몇 주 후 지혜 씨가 처음으로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정희 씨는 아들과 함께 들어오는 윤지혜를 처음 대면했을 때 단정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성스러운 외모의 눈빛도 반짝였고 말투도 조곤조곤 차분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그래, 아들이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요, 지혜 씨. 처음인데도 어색해하지 않네요. 네,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지혜, 음식도 가려 먹는 거 없으니까 편하게 차려줘. 네, 저는 뭐든 잘 먹어요. 정희 씨는 부엌에서 손수 차린 음식을 내놓으며 앞으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싹싹했고 공손하게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태도에 일단 나쁜 인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승우랑 결혼을 하고 싶다지? 두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어.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면 얼굴은 앞으로 자주 볼 테니까 익혀두면 된다 치고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나?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를 해야 갈피가 잡힐 것 같은데?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조만간 날짜 잡고 승우 씨 통해서 전달드릴게요. 상견례는 2달 뒤로 날짜가 잡혔고 그 사이 양가 부모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정희 씨 부부는 신혼집 마련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혼자 살던 오피스텔을 처분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려 했지만 정희 씨와 남편은 아들을 위해 4억짜리 전세 신혼집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4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도 매수할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편의를 위해 회사와 가까운 곳,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을 골라 전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생활권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가 직장 다니면서 결혼 자금까지 다 모으기에는 벅찰 거야. 우리가 해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 아니야, 엄마. 나도 모아둔 돈이 있어. 그래도 신혼이잖아.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예비장인 종필 씨도 신혼집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속으로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이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사돈 쪽에서도 기본적인 혼수와 예물은 준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정희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 집안이 결혼 자금에 대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상견례에서 예물과 혼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원래부터 예물이나 예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간소화하는 추세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부담되지 않는 게 좋죠. 네, 저희도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반지랑 시계 정도만 맞추는 게 어떨까요? 나도 괜찮아. 지혜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정희 씨는 약속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비 며느리에게 보석 세트와 명품 가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어떤 예물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아직 준비 중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불안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신혼집 계약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 한편으로 이제 큰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바쁜 와중에도 뭔가 계속 찜찜한 듯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너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보이네. 그냥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회사 일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니까. 오빠,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지혜 너야말로 괜찮아?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거 있으면 말해. 아니야, 나도 잘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희 씨는 순간적인 직감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예물과 혼수 문제, 상대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는 점. 그럼에도 정희 씨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만간 해결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정희 씨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희 씨는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혼집도 해결되었고 예단도 준비했고 상견례도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승우야, 너네 신혼집에 가구는 언제 넣을 거니? 조만간 주문하려고. 지혜랑 상의해서 리스트 정리하는 중이야.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할 텐데.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알아. 근데 가전제품이랑 가구는 워낙 선택할 게 많아서 신중하게 고르는 중이야.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 가구도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죠. 결혼이 코앞인데 아직 리스트만 정리하는 중이라니. 하지만 굳이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원래 정신없는 법이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정희 씨는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한 시간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승우 씨와 지혜 씨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소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정희 씨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냉장고는 삼성 걸로 하자고 했잖아. 근데 왜 LG 것도 같이 보고 있어? 그때는 그냥 삼성 걸로 하자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LG 제품이 더 괜찮아 보여서. 아니, 나는 처음부터 삼성 거로 가자고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바꾸는 거야? 그냥 더 좋은 걸로 사자는 건데. 꼭 삼성 거여야 해? 오빠가 처음에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나중에 또 바뀌면 곤란하잖아. 정희 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지혜 씨의 태도가 어딘가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결혼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의 시작이었으니까 말이죠. 정희 씨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던 것들이 점점 더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어느 날 정희 씨는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은근히 울려 퍼졌습니다. 달력을 보면 결혼식까지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했고 정희 씨가 준비할 것은 거의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정희 씨를 휘감았습니다. 왜 이리 조용하지?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라면 서로 연락하며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돈 측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아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뒤 문이 열리고 승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여. 회사 일도 바쁘고 결혼 준비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래. 그래도 너무 지쳐 보인다. 너 혹시 지혜랑 무슨 일 있었니? 아, 아니야. 그냥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 정희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딘가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승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정희 씨가 아들에게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청첩장 다 돌리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주변에 다 돌리고 남은 거야. 응.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한테는 다 전달했어. 그래, 근데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건 다 준비됐어? 정희 씨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죠. 지혜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아직 준비 중이래. 아직도? 너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기다리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준비는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정희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혼수까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결혼식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죠. 당장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무방한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진짜로 늦어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예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여태껏 예비 사돈 측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꾸려나가는 인생이어서 크게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직접 신혼집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아침을 먹고 곧장 새로 계약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마주한 집안 풍경은 정희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걔 뭐야? 왜 아무것도 없어? 집안 그 어디에도 가전이나 가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온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도 그 흔한 침대, 화장대 등 일반적인 가구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얘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상태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건 아니겠지?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짐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정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지금 신혼집에 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엄마 거기 갔어? 그럼 안 가고 배겨?
아무리 늦어도 이쯤이면 가구는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적어도 큰 가구 정도는 들어와 있어야 결혼식 끝나고 너희들 짐 들이던가 할 것 아니야. 보통은 다 준비하고 짐 정리하고 같이 살던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가구 정도는 다 들여놔야지. 당장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어쩌려고 이래? 승우 씨는 순간 말이 없었습니다. 가구랑 가전제품 주문은 했어. 주문은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어? 그게 아직 지혜가 몇 가지 결정 못한 게 있어서.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지금까지 이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아직 결정 못한 게 뭔데 그래? 결혼 준비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예비 안 사돈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사돈, 안녕하세요. 박정희예요. 네, 사돈.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혼집에 가보니까 아직 가구나 가전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혹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을까요? 승우한테 물어봐도 아직 고민 중이라고 해서요. 오늘 집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의 말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게 아직 좀 정리가 안 돼서요. 원래 결혼식 전에 다 맞추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해서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네,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정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테니 신경 좀 그만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예감했습니다. 이 결혼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그래도 애들이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 되나 해서요. 결혼하고 바로 살아야 하는 입장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들여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애들 살림이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거고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저희가 알아서 채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정희 씨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 솔직히 불안해. 예물도 혼수도 가전도 다 미뤄지고 있는데 상대 집안이 너무 느긋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진짜 다들 답답해서. 그렇지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어보자고. 우리 승우가 허튼 짓 할 애는 아니잖아. 정희 씨의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러다가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하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봐도 답답한데 애들 내일 모레 결혼해서 살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라도 있어야 싶잖아. 그래서 성질 급한 우리가 다 채워놓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말에 정희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을 바라고 사돈 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점점 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요 며칠 동안 한숨을 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예비 사돈 측에서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닥달을 하는 것도 웃길 노릇이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니 지켜보는 수밖엔 없지만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꾀를 부리는 것이라면 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혼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예물이나 혼수에 대한 이야기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을 하긴 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 말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지금 어디니? 집이야, 왜? 저녁 먹었어? 아직 왜 그러는데? 집으로 잠깐 올 수 있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엄마, 혹시 신혼집 때문에 그러지? 네가 알면 더 좋고 오면서 지혜한테도 연락 좀 해봐. 우리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승우 씨는 망설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승우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와 함께가 아닌 혼자였습니다. 지혜는? 회사 일이 늦어졌대. 늦어졌다고? 정희 씨는 순간적으로 속이 상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엄마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래, 그럼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승우는 한숨을 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혜가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대. 정희 씨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원래 혼수 비용으로 가구랑 가전을 사야 하는데 지혜가 그 돈으로 차를 바꾸겠다고 했어.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가 차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지혜는 경차를 타고 다니거든. 근데 결혼하면 차를 바꾸고 싶었나 봐.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차를 산다는 거야? 아니,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럼 너희들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나 예단은 어쩌겠다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래? 그냥 자기가 모아둔 돈이 4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3천만 원을 차를 사는데 쓰고 싶다고. 정희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너 바보야?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던가? 왜 가만히 있던 거야? 당장 내일 모레가 결혼식인데 어쩌려고 그래?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혜가 계속 자기 돈인데 왜 못 쓰냐고 하더라고. 정희 씨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 돈이면 혼수 안 하고 차를 사도 된다는 거야? 그냥 결혼하면 어차피 같이 쓸 돈 아니냐고.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지. 정희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곧장 예비 안 사돈 영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사둔 저예요. 혹시 지혜한테 들으셨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혼수 이야기요. 지혜가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고 했다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장이 애들 결혼식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들여놓지도 않고 저희가 집했으니 혼수 채운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이유나 알고 싶어서요.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안 사돈 영자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혜한테 들었어요. 아니, 그런데 사돈.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정희 씨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자의 대답은 정희 씨의 예상보다 더 황당했죠. 어머니, 요즘 세상에 예물이니 혼수니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결혼하면 결국 다 같이 쓸 돈인데 그런 걸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있나요?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요. 지혜도 결혼해서 생활하려면 차가 필요할 거고요. 어차피 같이 살면서 필요한 건 차차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놈의 차 하나 바꾼다고 당장 생활할 집에 가구 하나 안 들여놓는 게 말이 되냐고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럼 혼수나 가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집을 해왔으니 나머지는 해결하셔야죠. 아니 어차피 두 사람이 살 집인데 그렇게 일일이 신경 써서 뭐해요? 요즘 당일 배송 해주는 곳도 많고요.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정희 씨는 핏대가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 것은 상대방이 너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승우야, 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니? 차를 산다네? 근데 혼수나 예단은 안 할 생각인가 봐.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할 판이야. 너 결혼해서 이런 거 다 감당할 자신 있니? 지금 상황이면 결혼해도 좋은 꼴은 못 보고 살 것 같은데? 나도 당황했어. 처음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지혜랑 장모님이 계속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럼 너는 그 말을 듣고 수긍했니? 아니, 수긍한 건 아닌데 솔직히 이 결혼 계속해야 하나 고민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도 헷갈려. 이게 진짜 결혼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어. 정희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결혼이 정상이 아닌 거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노예되고 싶으면 이 결혼 강행해. 네가 얼마를 벌어오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도 지혜는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댈 거다.
지금 봐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너는 이 결혼이 하고 싶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결혼 강행한다고 하면 엄마는 말릴 생각 없어. 대신 엄마 아빠랑 인연 끊어라. 승우 씨는 정희 씨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불쾌하고 황당한 기분이 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고 하는 예비 며느리,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비 사돈의 태도. 정희 씨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결국 정희 씨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 지혜 씨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승우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누구랑? 누구긴 지혜랑 예비 사돈들이지. 말로 해서 좀 풀어봐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솔직히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승우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승우 씨를 포함한 모두가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말맞다나 주문하고 다음 날이면 바로 배송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기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따로 용달을 불러 배달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뭐라도 답이 나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따로 만나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 당일, 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지혜 씨와 예비 사돈들도 자리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그러나 정희 씨는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감정을 배제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정희 씨와 남편이 자리에 앉자 영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었나요? 정희 씨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자리인데 먼저 시비를 거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서로 이해하면 될 일 아닌가 해서요. 정희 씨는 조용히 영자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사돈, 우리 아들이랑 지혜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준비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결혼이 당장 코앞인데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신경 쓰셨다고요? 정희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구도 가전도 혼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같이 살아도 무방한데 아무것도 없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결혼하고 따로 살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살라고 집까지 마련해 주었으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죠. 안 그래요? 그때 지혜 씨의 아버지 종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에 아무것도 없다니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더군요. 아, 있었네요. 현관에 슬리퍼 하나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비 사돈 쪽에서 예물과 혼수를 아예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니면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정짓지 못하고 채워 넣을 생각이 없으면 결혼에 대한 의지도 없는 걸로 알고 저인 승우 의견 들어보고 파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혜 씨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의 단호한 모습에 순간 겁을 먹은 지혜 씨가 말을 더듬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 돈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지혜야, 그럼 결혼하고 가구나 가전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었어? 차는 나중에 사도 되는 거잖아. 꼭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 않겠니? 차차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살 생각이었어? 당장 음식 보관할 냉장고도 없고 빨래할 세탁기도 없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니?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난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지혜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정희 씨는 그동안 가져왔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있잖아요. 어차피 오빠도 돈 모아둔 거 있고 시댁에서 전세도 해주셨으니까 여유 있는 쪽에서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차를 바꿔야 되니까 오빠가 혼수 채워넣으면 살면서 제가 보태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이야기의 맥락이 뭔지 모르는구나. 정희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을 미루고 싶은 것인지 의중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지혜야,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는 있니? 내가 말했던 우선순위라는 게 말이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야. 지금 당장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빈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니? 그 흔한 이불도 하나 없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차차 마련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리고 막말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니? 너희들 잘 살라는 의미에서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지. 혼수까지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건 그냥 몸만 오겠다는 거잖아. 물론 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니?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영자 씨가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희 씨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때다 싶었는지 서운함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보세요, 사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네요. 서운하다고요? 아니, 있는 사람이 좀 더 하면 어때요? 아니 사돈, 그러면 받을 생각을 말았어야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혼수 준비를 못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 사돈 쪽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고 사돈들은 여유 없으세요? 몇천만 원짜리 차를 툭 바꿀 여유는 있으시고 결혼하면서 신혼집에 혼수 넣어둘 여유는 없으세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생각하셔야죠.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는 성격은 아니지만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여유가 없으시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야죠. 물론 이런 꼴 보기 싫어서 저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진작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시간 질질 끌다가 끝에 와서 차 사려고 혼수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집 피울 때입니까? 정희 씨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쏟아내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희 씨는 파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며 말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보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승우 씨였습니다. 지혜야,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이 상황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 결혼은 여기서 없던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승우 씨의 폭탄 발언에 지혜 씨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니야. 난 그냥 난 지금까지 네 말을 믿었어.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해줘. 솔직한 네 마음이 뭐야? 오빠가 차를 샀으니까 나도 차를 바꾸고 싶었어.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승우 씨가 차를 바꾼 건 정희 씨의 남편이 타고 다닌 20년 된 자동차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바꾼 것이었습니다. 승진을 하기도 했고 결혼을 한다 하니 선물을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조금의 돈을 보태준 게 전부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지혜 씨는 그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에 철없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거래였다는 것을 말이죠. 오랜 침묵을 깬 뒤 승우 씨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하나 행복하자고 다른 사람들까지 실망시키면서 결혼할 순 없어. 그 순간 지혜 씨와 그녀의 부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점잖고 다정하기만 했던 승우 씨의 파혼 선언에 모두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뭐? 나랑 파혼하자는 말이야?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결혼이 네 집게 이름이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 그대로야. 나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 이대로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살면서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게 너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근데 지금 네 모습을 봐봐. 그런 상상하는 것도 힘들어. 알아?
지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아들을 지옥 같은 결혼으로 보낼 뻔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파혼이라니.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어쩌라는 거야? 승우 씨, 쪽팔리지도 않아? 인생 망치는 것보단 잠시 쪽팔린 게 낫지 싶어. 난 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 너도 잘 생각해보자. 한 번에 끝내자는 말은 안 할게. 어쩜 이럴 수 있어? 나 사랑한다며. 돈 같은 거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며. 그거랑 맥락이 같아? 돈이 없어도 될 만큼 널 사랑했던 건 맞아. 근데 가치관도 안 맞고 네가 생각하는 씀씀이의 기준이 모르겠지만 엄마 말대로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당장 너한테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남들이 하는 말 다 귀 닫아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아버지, 일어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희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죠. 한편으로는 아들이 제 발로 후퇴할 여지를 만들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 단순한 연애와는 다르듯 결혼을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 씨와 예비 사돈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정희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사돈, 정말 1억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그쪽 아들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거 그냥 욱해서 하는 말이죠? 지금 지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정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대화에서 나온 대로입니다. 우리 승우가 생각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존중해야죠. 승우 의견 존중해 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자신 없어요.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그러자 영자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와서 파혼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내 딸 결혼한다고 이미 주변에 소문 다 났는데 애 앞길 망칠 일 있어요? 정희 씨는 그 말에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가소로웠습니다. 지금껏 예물과 혼수 문제를 미루고 결혼 일주일 전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건 누구였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준비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보세요. 저희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네요.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모든 걸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본인은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바꾸겠다면서 그러느라 결국 나머지를 우리 보고 떠넘기려는데 어이가 없어도 저희가 더 없지 않겠어요? 영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솔직히 있는 집에서 좀 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결국 그 말이 나오네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신혼집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수까지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나요? 저희가 돈이 없다고 결혼을 안 시킬 사람으로 보이셨습니까? 두 사람이 부족함 없이 신혼생활 할 수 있게 얼마든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금전적인 지원이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해주던 어떤 방식으로든지요. 근데 무작정 남 싫은 일 하고 문제만 일으키면 다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까? 그건 영자 씨는 순간 말을 흐렸습니다. 정희 씨는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죠. 안사돈,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승우도 고민이 많고요. 그러니 저희도 시간을 좀 주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저도 장담하진 못하겠네요. 그럼 조만간 다시 이야기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승우 씨가 정희 씨 부부의 집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죠. 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야, 네 생각은 좀 정리됐니?
승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 이 결혼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고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더 앞으로 못 나아가겠어. 정희 씨는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승우 씨가 이번 일로 많이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어머니로서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네 결정을 존중할게. 근데 지혜는 아직도 결혼을 밀어붙이려고 해. 뭐라고? 아까 지혜랑 통화했는데 계속 지금 이대로 가자는 식으로 말하더라. 승우야, 너도 이제 단호해질 때야. 네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면 상대방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러면 결국 너만 더 힘들어질 거야. 승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엄마, 나 지혜랑 만나서 얘기할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고 다 털어버리게. 그날 밤 승우 씨는 지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죠. 잘 마무리하고 와라, 승우야. 그녀는 아들이 이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아들은 조금 전 지혜 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혜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지. 늦은 밤, 조용한 카페. 승우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해야 한다는 말에 나왔지만 그녀의 태도에서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승우 씨였습니다. 지혜야,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는 네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진심이야. 말도 안 돼.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어.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네가 기대하는 대로 그냥 결혼을 강행해야 한다는 거야? 지혜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오빠, 우리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끝내자고 하면 나는 뭐가 돼? 난 오빠가 한 말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반대로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이면 마냥 기분 좋겠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너는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의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지혜 씨는 충격받은 듯한 얼굴로 승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왜 갑자기 변한 거야? 엄마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문제야. 지혜야, 너 처음에는 예물이나 혼수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었지.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워지니까 네가 했던 말이 달라졌어. 그리고 난 네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더는 아니야. 오빠, 그럼 내가 차 안 사면 돼? 혼수 준비할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야. 넌 결혼식이 다가오도록 혼수도 가구도 예물도 준비 안 했어. 그리고 이유를 묻자 네가 한 말은 오빠도 차 샀잖아였지.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어. 네가 언제 또 네 맘대로 결정을 내리고 나한테 오빠도 했잖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난 그런 결혼을 할 자신이 없어. 오빠, 그럼 나한테 다시 생각해볼 기회도 안 주는 거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 순간 지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승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지혜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승우 씨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죠. 정희 씨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끝냈어. 그 말 한마디에 정희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엄마 고마워. 뭘? 정희 씨는 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을 때 예비 사돈 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전화가 오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지혜 씨의 아버지 종필 씨였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돈어른,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혼수도 예물도 하나 없이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 사돈 쪽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지혜가 혼수 비용으로 차를 사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모든 걸 끝내버린 거예요. 종필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원칙을 따지는 게 맞습니까? 원칙을 떠나서 기본적인 도의가 없는 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거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셨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어야죠. 우리도 그에 맞춰서 준비했을 거고요. 사돈어른, 이 결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정희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혼이 취소된 후 며칠 동안 지혜 씨는 승우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그러다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또 전화 왔어. 정희 씨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냥 다 끝난 일이야. 혹시라도 지혜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절대 그러지 마. 분명히 설득하려고 할 거야. 그러나 결국 지혜 씨는 승우 씨가 다니는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퇴근하는 승우 씨를 붙잡고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지혜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돼? 생각할 것도 없어. 이 결혼은 맞지 않았어. 지혜 씨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승우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취소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차분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결혼 취소를 알리고 신혼집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예비 사돈 측과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그동안 신경 쓰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승우 씨는 여전히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예전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요즘은 좀 어때? 뭐가? 그냥 기분이랄까? 마음 상태랄까? 엄마, 솔직히 말해줄까?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결혼을 취소하고 처음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 워낙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싶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확신이 들더라. 엄마 말이 맞았어. 이 결혼 계속 진행했으면 난 정말 힘들었을 거야.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아들은 스스로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힘든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승우야,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정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정리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요.